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갔을 때 봤던 고양이.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갔었어. 다들 학생이고 용돈 다 썼으니까 성수기 펜션 값이 부담스럽고 2박 3일 주말로 잡으니 너무 비싸서 진짜 온역을 뒤지며 민박집 하나를 찾았어. 그것도 정식 홈피 이런 것도 아니고 민박집들 이름 묵묵 쫙 있고 가격만 딱 써있는 그런 거에서 찾은 건데 전화해보니 예약이 비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이었지.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 그런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행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완전 시골의 느낌이 들더라. 민박집은 진짜 산속에 있었는데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고 다들 신나했었어. 그 민박집은 기역자형으로 생긴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고 생각보다 꽤 넓었어.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사시고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 별채에 계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여자들끼리 밤을 혼자 지낸다는 게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 있었지. 어른들이 없으니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어른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 민박집은 낡고 더럽긴 했지만 가격도 싸고 과장 좀 보태서 별채 펜션이라고 봤어도 될 정도라. 아무튼 우리들은 진짜 신나 있었어. 집 놓고 둘러보니까 집이 기역자 형태로 있으면 주변에 못 쓰는 공구 같은 거나 항아리 이런 게 있고 뒤는 다 숲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기역자에서 비어있는 왼쪽 아래 부분에 지하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 학교 체육창고 같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어. 성인 여자 팔을 쫙 벌릴 정도의 폭이라 그리 크진 않아서 그냥 비료나 잡동사니들 넣어놓는 거라 여기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였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 뜯고 하니 시간이 후딱 갔어. 낮에 계곡에서 무리하게 놀았는지 다들 피곤에 쩔어서 TV에서 해주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지.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완전 시끄럽게 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야옹야옹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있지 키아웅하고 소프라노 톤으로 완전 발악하는 소리. 그때가 밤 1시 직전이라 진짜 완전 조용하고 벌레 소리 정도만 들려서 그런지 고양이 소리가 진짜 완전 크더라. 그래서 우린 그냥 어디서 개하고 싸우나 보다 싶었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들 막 웃었지. 나랑 두 명이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 열고 나왔거든. 근데 나가서 마당에 고기 구워 먹던 마루 거기쯤 가니까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딱 멈추는 거야. 우리 보고 놀랬나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고 너무 어두워서 그냥 다들 다시 들어왔지. 근데 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가 또 키아웅 이러고 또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렇게 큰 건 또 처음 들었었어.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열고 야 시끄러워 이랬는데 그걸 들었는지 딱 조용해지더라. 아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 보다가 한두 명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진짜 너무 졸립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더라. 막 잠들려고 선잠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쌍욕하고 싶은데 참고 억지로 잤어.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 너무 거슬려서 깼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 아침에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다고 그러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 때우고 주인 아줌마가 별채에 와 있길래 아줌마한테 말을 해봤어. 고양이가 너무 운다고 여기서 기르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 고양이 요즘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다 이러길래 아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이러고 다시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밤에 벌레 안 물렸어? 불벌레가 독해. 뭐 이런 소리를 갑자기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 말았어. 이튿날에도 계곡에 갔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또 고양이가 막 우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별채에 가려고 보니까 아직 10시 좀 넘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 찾으려고 핸드폰 후레쉬 비치면서 친구 2명하고 기역자 집 주변을 돌았어. 근데 그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안에서 울어대면 소리가 철문 사이로 그렇게 크게 들릴까 생각하니
안에 갇혀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앞에 친구 세우고 뒤에 한 명 세우고 가운데 껴서 계단을 내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 두고 소리가 엄청 들려오더라. 앞에 있던 친구가 손으로 텅텅 두드렸더니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 셋 다 막 깔깔거리면서 나는 새우깡 주려고 봉지 흔들고 있었고 앞에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음과 동시에 갑자기 문이 열렸어. 열렸다기보다 틈이 벌어졌다고 해야 하나. 열리면서 도어 체인 있지. 그걸 안쪽에서 해놓은 것처럼 문이 끼익 열리면서 철커덕하고 체인에 걸렸어. 그리고 문이 손 넓이 정도로 열렸는데 그 순간 우리 셋 다 완전 얼어서 어기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로 멈췄어. 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보이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눈이 빛에 반사돼서 반짝하니까 그제서야 사람 형체가 보였어.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우릴 쳐다보는 거야. 심장이 멎는 기분이란 걸 그때 느낀 것 같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 와,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적 처음이었어. 내가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이었는데 기담에 나오는 엄마 귀신보다 딱 200배는 더 섬찟했을 거야. 나중에 안 건데 그때 내가 오줌을 좀 지렸더라. 셋 다 그 계단에 한 계단씩 서서 다시 올라갈 생각은커녕 셋 다 진짜 딱 얼어붙어서 거기 서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빨이 자동으로 딱딱 부딪혔어. 한겨울처럼 말이야. 어떻게든 얘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가위 눌린 거 깨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했어. 고양이가 울어서. 과자가.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말을 했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뒤에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부서질 듯 잡고 있고 나도 앞에 내 친구 어깨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잡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뭐 말하는 줄 알고 네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입을 희하는 것처럼 쫙 찢었더라고. 입 사이로 잇몸 다 보였어. 그래서 뭐지? 하는 순간 야옹 야옹 순간적으로 아, 이 여자는 미친 여자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다. 그리고 갑자기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고양이 귀신 들리는 얘기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 떠오르면서 발끝에서부터 숨이 두두두두 돋는 거야.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냄과 동시에 우리 셋 다 아 이러면서 진짜 초강 속으로 방까지 뛰어들어왔고 뛰어들어오는 중에 계단 오르다 자빠지고 발목 접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지. 당신은 전혀 몰랐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 멍투성이더라. 우리 셋 다 들어가자마자 문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2명 껴안고 진짜 계속 소리를 질렀어. 다른 친구 한 명은 창문 다 잠그고 커튼 풀어서 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 애들이 시겁해서 무슨 일인데? 야, 왜 그러는데? 라고 해서 한 명이 진짜 흐느끼면서 말을 했어. 고양이 소리는 어떤 미친년이 입으로 낸 거야. 저거 고양이가 우는 거 아니고 미친년이 지 입으로 내는 소리라고. 그리고 그 여자 지금 밖에 지하실에 있다. 라고 말을 했어. 나는 계속 어떻게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고양이 소리가 또 안 들리더라. 근데 나중에 방에 있던 애들 하는 말 들으니까 우리 셋 다 얼굴이 완전 백지장처럼 하얘서 뻥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였었대. 표정이 진짜 겁에 질린 얼굴이라. 아무튼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고를 안 했어. 경찰 부르니 무섭기도 하고 지하실에서 입으로 고양이 소리 내는 여자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밖에서 문이 잠긴 거면 여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할 수도 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까 신고할 수도 없었지. 엄마한테 전화하자니 오히려 걱정만 시킬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까진 어쨌든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 미친 여자가 문 열고 밖에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니 진짜 너무 소름 돋고 계속 그 여자 번뜩이는 눈만 생각이 났어. 한 30분 진짜 정신 놓고 떨고 있으니 점점 그나마 진정이 되면서 차근차근 방에 있던 애들한테 설명해 줬어. 애들이 완전 헐하는 표정으로 듣더니 다들 이불로 들어갔어. 생각보니 민박집 아줌마도 이상한 거야. 무슨 주기적으로 오는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아, 그 고양이. 이렇게 아침에 말했던 것도 이상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다른 말 한 것도 그제서야 이상하게 느껴졌어. 오후 1시에 퇴실인데 다들 뜬 눈으로 밤새다가 아침 8시쯤에 콜택시 불러서 에이민박이라고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내비에도 그런 곳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도 또 시겁했지. X계곡 쪽으로 오다가 어디로 꺾으면 집 하나 있다고 설명해서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며 콜택시 아저씨가 도착했어. 기 식탁 위에 놓고 짐 싸서 나오는데 그 여자 뛰쳐나올까봐 집안에서 택시 온 거 확인하고 뛰어나갔어. 거기서 1분 1초 있는 게 무서워서 차마 그 지하창고 같은 곳을 다시 확인할 용기가 없더라. 근데 짐 다 올리고 택시를 타는데 5명은 인원 초과라서 안 된다는 거야. 성인은 최대 3명이라고. 차마 2명이 남아서 다른 콜택시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진짜 너무 급한 일이라고 나머지 2명은 한 명당 10,000원씩 더해서 20,000원 추가로 내겠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완전 낑겨서 겨우 탔어. 그래서 겨우 출발해서 그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데 그제서야 안도감이 들고 그러더라. 근데 그때 내 눈에 들어왔던 게 뭔지 알아? 고기 구워 먹던 마루 위에 새우깡 껍질이 있더라. 영화 보면 복선이 풀리는 회상 장면 같은 거 있잖아. 버거 일들이 팍팍팍 지나가는 장면 같은 거 말이야. 그 밤에 내가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겨치고 달려나온 후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달릴 때부터 택시에 타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그 봉지는 커녕 마루 근처에도 가지 않았잖아. 마루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고 그럼 밤새 누가 새우깡을 먹고 껍질을 거기 버렸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말문이 탁 막혀서 슬픈 영화 봤을 때 가슴이 먹먹한 것처럼 되더라. 이 과자 껍질 얘기는 아직도 그때 갔던 애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어. 다들 눈치채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 대체 민박집 주인은 또 뭐고? 우리가 나올 때 창고 문은 열려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 밖에도 궁금한 게 많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할 때가 이때인 것 같았어.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거야. 거의 4년 됐는데도 그 얘기는 거의 금기라고 하나. 그 뒤로 당시 멤버들끼리 만나면 무슨 살인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웃긴 분위기가 되어버렸어.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양이가 울면 그때 그 여자 눈이 떠올라서 아직도 심장이 내려앉아. 2번째 이야기. 흉가의 귀신.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기억은 흐릿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고 있으니 아마 이야기에 어색함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 가게 되면 사촌들과 어울려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서울에 살아 그런지 시골에서 뛰어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군요. 한 번은 시골집 근처에서 놀다 근처에 있는 동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씩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꼬마 아이들이 그런 걸 신경 쓰겠습니까? 산에 오르다 둘러보니 나무에 빨간 부적이 하나씩 붙어 있더군요. 알록달록한 동아줄을 걸쳐놓기도 하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산 정상에 가까워지니 바람도 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상인가 싶은 마음이 들 때쯤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기괴한 흉가가 보이더군요. 앞마당에서 자그마하게 농사도 지었는지 흔적만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흉가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양철로 지붕을 덮은 오래되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의 벽과 기둥에 온통 부적이 붙어 있었죠. 부적은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써놓았는데 붙여놓은 지 오래되었는지 너덜너덜하고 뽀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 2중 3중으로 오색 동아줄이 둘러져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촌형 하나와 동생 하나와 함께 산을 올랐었는데 흉가가 앞에 서니 형제들 앞에서 뭔가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흉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오금이 떨렸죠. 전에 선글에서 이상한 느낌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이상한 느낌은 이 흉가에 들어서며 느낀 걸 기억한 겁니다. 밧줄을 지나 흉가 입구에 서자 오싹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볼 땐 몰랐는데 부적의 글씨가 마치 피처럼 쓴 것도 보이고 주위가 적막한 게 으스스했죠. 여기까지 왔으면 돌아가야 했는데 저는 기어코 흉가마루 위로 올라가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머리만 떼꿈 넣어서 고개와 눈으로 방을 훑어보는데 원래 있던 것처럼 앉아있던 귀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이상한 건 형상은 애매한데 쭈그려 앉아있는 것 같았고 눈은 보라색이었습니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웃는 것처럼 보였죠. 그걸 보는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바로 몸을 돌려 흉가 밖으로 나왔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촌들은 제 얼굴이 굳어진 걸 보았는지 그다지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제가 본 게 헛것이 아닌지 내내 생각했지만 너무 생생히 봤기에 무서운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어떤 논리를 통해 얻어낸지 모르겠지만 보는 순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마당을 지나 시골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당에 있던 백구가 미친 듯이 짖어대더군요. 원래 사람이랑 장난치는 걸 아주 좋아하는 술한 놈인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것처럼 짖었습니다. 사촌들과 집 안에 들어갔고 저는 할머니께 흉가에 다녀온 걸 이실직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흉가에 다녀온 걸 알게 되었고 크게 혼쭐이 났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 혼이 났으니 이제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저녁밥을 먹고 잠에 들었죠. 다음날이 되었고 아침과 점심밥을 먹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왜인지 집안이 시끌시끌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왜 그 집에 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지요. 이때 들은 이야기가 어마어마했었죠. 그 집에 귀신이 붙었는데 원래 살던 8가족 중 6명이 죽고 2명만 살아나갔답니다. 귀신 떼려고 사방팔방 알아보았지만 가족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자 별수도 못 쓰고 있었는데 그 집안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와 귀신을 떼고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골집에서 귀신을 떼었는지 궁금하던 차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시골집을 처음 지을 때 집터의 영물이 자리를 잡았기에 그 터 위에 집을 지은 거고 그 때문에 귀신이 집 근처에 올 수가 없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살아남은 그 집안 사람 2명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동네에서 무당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불러 타이르니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귀신이 돌아가자 무당 할머니께서 흉가에서 귀신이 못 나오게 막아 버리신 거고요. 귀신 이야기가 그렇듯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 어머니께 여쭤보았죠. 어머니 그 시골 흉가 있잖아요. 어휴 그 집 이야기를 왜 해? 괜한 이야기를 한다는 듯 타박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귀신을 본 것 같은데요.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응, 그래 달고 왔다고 하더라. 무서운 이야기는 제가 했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무서워졌습니다. 귀신을 달고 와요. 질문을 하자 어머니께서는 그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어르신들께 혼이 나고 나서 집안 어르신이 옛날에 무당하시던 할머니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답니다. 무당하시던 할머니도 동네에 살고 계시지만 제가 어릴 당시엔 토끼 농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제분들과 국수 공장을 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토끼 할머니라 부르는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다음날 아침에 찾아와 저희 집을 한 바퀴 쭉 도시더니 어디에 멈춰 서시곤 이야기를 나누셨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도 내고 큰호통도 치셨는데 한 30분 정도 이야기했고 어머니께 돌아와 집으로 보냈다고 말하셨다네요. 그리고 어머니께 해주신 말씀이 애가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머리가 열려있는 걸 보고 궁금해서 같이 있으려고 따라왔단다. 근데 너희 집이 보통 집이냐? 따라오면 뭐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곤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자 흉가 사건 이후로 제게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한 번에 이해했고 과거에 두개골을 다친 사건이 뭔가 영향을 끼쳤음을 알았습니다. 뒷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귀신을 달고 오긴 했어도 그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따라온 것도 아니고 죽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오싹하긴 했죠. 다 써놓고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이 귀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상한 걸 보긴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느낌이 점점 흐릿해짐을 느낍니다. 느낌은 흐릿해지지만 판단은 확실해져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쁜 귀신이라던가 착한 귀신이라던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귀신도 조지려고 마음먹으면 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동정.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적이 없는 황혼역계 공원에 혼자 앉아 있으면 너덜너덜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졸음운전을 하고 있던 트럭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 라고 말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도망치려고 해도 이미 발이 움직이지 않아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매우 착한 아이였어. 가족을 언제나 배려하는 매우 상냥한 아이였다고. 하지만 신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트럭에 치여 오른손이 잘려나가 죽어버렸어. 불쌍하지? 만약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그 기분 나쁜 분위기에 불쌍하네요라고 대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정까지 해준다니 고마워라. 그럼 조금 더 들어줘.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
날 보살피는 것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했지. 그렇지만 트럭에 치여서 양발이 잘려나간 채 죽어버렸어. 불쌍하지? 2명 있었던 손자도 한 명은 머리를, 다른 한 명은 내장이 튀어나와서 죽어버렸어. 불쌍하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불쌍하네요. 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꾀죄죄한 할머니를 동정해줘서 고마워. 당신, 내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자들이 불쌍하다고 말했지? 정말 그렇다면 당신의 팔을 주겠어. 거기까지 들으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달아나기 시작하면 곧 달아날 수 있지만 어느샌가 할머니는 바로 뒤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양쪽 발을 주시오. 당신의 머리를 주시오. 당신의 내장을 주시오. 라고 말하며 계속 쫓아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다른 사람 10명에게 전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나타나 팔이나 양쪽 팔, 내장이나 머리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몸들을 가족의 무덤 앞에 바친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재미로 들은 이야기이지만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합창괴담. 작년 정년 퇴임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김치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학교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맞은 여름방학 때의 이야기라고 한다. 악기 연주가 취미였던 할아버지는 시간이 나면 이른 아침에 음악실을 빌려 오르간을 치곤 하셨다고 한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음악실 문 앞에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깜짝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상기해냈다. 안녕? 이라고 말을 걸고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자세히 보면 모두 처음 보는 아이들이었다. 어쩐지 옷차림도 요즘 아이들과는 다르게 영 좋지가 않았다고 한다. 몇 학년이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단지 모두 가만히 오르간을 바라볼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르간을 좋아하는 것이라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민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들의 얼굴이 한순간에 밝아지면서 오르간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노래는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꽤 잘 불러서 온기왕성한 아이들다운 노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반주를 하면서 그 노랫소리에 도취되어 듣고 있었다. 그런데 곡이 끝나고 아이들이 있던 쪽을 보니 마치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문을 열거나 방 어딘가로 이동한 흔적도 없었다. 단지 호련히 한순간에 종적을 감춰버린 것이다. 불가사의한 사건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교무실로 돌아왔다. 마침 그때 옆자리에 선배가 출근을 해서 할아버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선배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상하다는 듯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배는 그런 건가라고 무엇인가 떠올려냈다. 그리고 조용히 조간 신문을 할아버지의 책상 위에 던졌다고 한다. 신문의 날짜를 보고 그제야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날은 전쟁 당시 지역에 대규모 공습이 일어났던 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는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폭격에 의해 한 번 무너진 것을 재건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매년 공양의 의미를 담아 그날이 되면 음악실에서 오르간을 연주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뿐이었다고 한다. 5번째 이야기, 가드레일. 작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있었던 일이다. 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커브길에 들어설 무렵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가드레일 너머에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사고라도 났나?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나는 속도를 줄이고 커브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 순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나를 덮쳤다. 본능적으로 여기에서 빨리 도망쳐야 한다. 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바로 전속력으로 그곳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밤이 셀 때까지 휴게소에 머물다 해가 뜬 뒤에야 다시 그 커브 길에 갔다. 그 커브 주의라고 써진 표지판 아래 가드레일의 너머에는 끝도 없이 벼랑이 펼쳐져 있었다. 만약 그때 쓸데없이 참견 날아갔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6번째 이야기, 본능.
학창시절의 맨션에서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내가 살던 애면에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이고원이라는 관광지가 있었다. 그곳은 굉장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나도 좋아했고 종종 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러 가곤 했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그 이고원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오른쪽에 누군지 모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대강 나이는 나와 비슷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그 아이 역시 나와 함께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꿈속에서 나는 어째서인지 굉장히 위화감이랄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째서인지 내 오른쪽, 즉 그 여자아이가 있는 쪽이 무서운 것이다. 무엇이 무서운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타서 눌어붙어 있는 것 같은 것도 아니다. 나를 노려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무서웠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공포라고 할까.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본능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상태로 오른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소속되어 있던 연구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사회면에 여성이 칼에 찔려 입원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여자가 아까 함께 경치를 보던 여자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병문안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에 입원해 있는지 알고 있을 리가 없는데 알아서 길을 찾아 나는 것처럼 달려갔다. 그러나 그 도중 아까 전에 느껴졌던 그 위화감이 다시 내 몸속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가면 안 되라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잠시 운전하는 동안 어느새 밤이 되었고 나는 병원에 도착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야간 출입구에는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갔다. 들어가자 바로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긴 의자가 보였다. 거기에는 한 명의 아주머니와 어린 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아주머니가 나와 경치를 보던 여자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병실을 물어보기 위해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아무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머릿속에 유키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래서 유키 씨의 병실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회계 쪽에서 물어보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에 회계라고 써진 푯말이 붙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로 갔다. 한밤중인데도 회계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그 줄의 마지막에 섰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솔직히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게 무엇인가 싶은 생각에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시간은 2시가 되기 얼마 전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잠이 완전히 깨어버렸던 탓에 다시 잘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이나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뒤 어째서인지 기분이 나빠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왼쪽에서 굉장히 무서운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공포감은 꿈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다. 단지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게 더 무서웠다. 내 왼쪽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다. 창문도 커튼도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창밖 베란다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본능은 계속해서 위험하다. 도망쳐라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커튼 너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꿈에 나왔던 그 여자아이였다. 그 여자아이가 베란다에서 나를 미친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원한 서린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미 공포는 절정에 다다라 발은 와들와들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도망가라 라고 외친다. 그때 키보드 옆에 있던 휴대폰이 보였다. 폴더를 열자 시간은 2시 반 정도였다. 어쨌든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친구는 깨어 있었고 나는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방에서 뛰쳐나가 친구의 집으로 도망쳤다. 친구의 방에서도 무서워서 잠은 잘 수가 없었고 친구와 하룻밤을 새고 겨우 안정을 되찾다. 다음날 집에 돌아왔지만 이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여자 아이의 정체는 지금도 모른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위험했다는 것뿐. 나는 영감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생명이 위협받을 때 밖에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당시 살았던 맨션에서는 이런저런 이상한 사건이 많았지만 이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었던 것 같다.